과장으로 승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 씨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제 부장까지만 더 올라가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승진 전에는 과장만 되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 또 다른 목표가 눈에 보입니다. 기쁨은 잠깐이었고 다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험 당신도 해보셨나요?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 것.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몇 달 후면 또 다른 집이 부러워지는 것. 연봉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이 정도로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결핍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를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멋진 외모, 더 완벽한 관계. 마치 영원히 목마른 사람처럼 무언가를 계속 갈구합니다. 이상한 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훨씬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부족함을 느낄까요? 물질적으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행복해지지만 금세 그 상태에 적응해서 다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더 강한 마약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더 큰 만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족이라는 감정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함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은 이 끝없는 결핍감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던 답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40대 회계사 김 씨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내가 하는 일이 충분할까라는 의문에 시달립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조건이 따랐습니다. 성적이 좋을 때, 상을 받을 때만 칭찬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핍감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메시지들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너는 아직 부족해. 더 노력해야 해. 다른 애들은 더 잘하는데. 이런 말들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원래 부족한 존재라는 믿음을 심어 놓습니다. 특히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교육 시스템도 이런 결핍감을 부추깁니다. 1등이 아니면 의미 없다는 분위기, 상대평가라는 제도, 끊임없는 경쟁 구조. 너는 아직 멀었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자랍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만족보다는 불안이, 감사보다는 조급함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사회적 기대도 한몫합니다. 30대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 40대에는 저 정도는 가져야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자로 낙인 찍힙니다. 이런 외부의 압박이 내재화되어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핍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한정된 자원밖에 없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항상 경계하며 더 많이 확보하려 애씁니다. 부모 세대의 가난 경험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때는 없어서 못 먹고 못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물질적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충분히 가져도 언젠가 다시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런 심리적 배경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충분한 상황에서도 주관적으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런 결핍감이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학습된 패턴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진짜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 박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인스타그램을 확인합니다. 친구들의 해외여행 사진, 승진 소식, 새 차 구매 인증이 타임라인을 가득 채웁니다. 자신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우울한 기분이 됩니다. SNS는 비교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을 올립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은 그것이 그들의 일상인 줄 착각합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각자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만 보고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왜곡된 비교가 끝없는 결핍감을 만들어냅니다. 경쟁 사회의 구조도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1등만 기억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상대방을 이겨야만 의미가 있다는 제로섬 게임의 논리에 익숙해집니다. 협력보다는 경쟁이, 나눔보다는 독점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미디어도 이런 비교 문화를 부추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집중 조명합니다. 30세의 억대 연봉, 20대 CEO 같은 극소수의 사례가 일반화됩니다. 평범한 삶은 마치 실패한 삶인 것처럼 취급받습니다. 부모들의 과도한 기대도 한몫합니다. 우리 아이는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이걸 했는데라는 말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글로벌화도 비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학교 친구들과만 비교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비교 대상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계 각국의 성공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비교할 대상이 무한히 늘어나니 만족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대부분 불공정하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출발점, 환경, 기회가 모두 다른데 결과만 비교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종목의 선수들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비교가 만족감을 앗아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교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항상 남과 자신을 견주게 됩니다. 심지어 행복한 순간에도 다른 사람은 더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현재의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해칩니다. 백화점에서 한정판 세일 팻말을 본 순간 정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평소에 관심 없던 가방이었는데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에는 뿌듯했지만 집에 와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작 그 가방은 옷장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광고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 다음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치 갈증을 유발한 후 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마케팅의 핵심은 불만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뭔가 빠져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상품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메시지에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판, 특가, 마지막 기회 같은 마케팅 기법이 위험합니다. 희소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을 만들어냅니다.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충동이 앞서게 만듭니다. 소비를 통한 정체성 형성도 문제입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가지느냐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명품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지위와 성공의 상징이 됩니다. 물건을 사는 것이 자존감을 사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신용카드와 할부 시스템은 이런 욕망을 더욱 부추깁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미래의 돈으로 현재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과소비로 이어집니다. 미래의 나에게 빚을 떠넘기면서까지 현재의 결핍감을 채우려 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충동 구매를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구매가 완료되고 다음날 바로 배송됩니다. 구매 과정에서 느끼는 물리적, 시간적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 적응 현상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의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더 큰 자극을 찾게 됩니다. 마치 중독처럼 계속해서 더 많은 소비를 갈구하게 됩니다. 결국 소비 자본주의는 우리의 결핍감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합니다. 만족한 소비자는 더 이상 구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계속 불만족스럽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결핍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프로젝트에서 95점을 받았는데도 최 씨는 우울했습니다. 왜 100점을 못 받았을까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동료들은 정말 잘했다고 축하해줬지만 그에게는 5점 부족한 것만 보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완벽주의는 현대인의 만성 질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100점이 아니면 0점과 다를 바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극단적 사고가 만족감을 앗아갑니다. 충분함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었는데 이제는 90점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회 전반의 기준이 올라가면서 개인의 기대치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무자비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런 내적 비판이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해칩니다.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겠다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미완성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작용합니다.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할 바에는 시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결과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행동을 마비시키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SNS 문화도 완벽주의를 부추깁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한 모습만 올리기 때문입니다. 실패나 부족함은 보이지 않고 성공만 부각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불완전함이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완벽주의의 역설은 실제로는 성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칩니다. 80점짜리 결과물을 빨리 내놓는 것이 100점을 위해 무한정 기다리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실용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항상 더 나은 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면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만족과 안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가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분히 좋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학생 이 씨는 늘 졸업하고 취업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후에는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승진 후에는 또 다른 목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나중에만 바라보며 지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가 와도 또 다른 나중에를 기다리게 됩니다. 행복을 계속 미래로 미루는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목표 달성의 기쁨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을 얻는 순간의 감동은 며칠 못 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갈망이 시작됩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마라톤을 뛰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현재를 평가절하합니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다음 단계만 바라보며 현재 단계의 의미를 놓칩니다. 이런 태도가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문제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단계에는 새로운 문제와 고민이 따라옵니다. 현재를 희생하며 미래만 준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은 참자는 생각으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가 와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평생을 미래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즉석 만족을 거부하는 문화도 한몫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처럼 참을성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절제는 중요하지만 과도하면 현재의 기쁨을 모두 희생하게 됩니다. 균형이 필요한데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현재와 미래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삶의 각 순간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살아있구나라고 중얼거리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90세인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지만 늘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분에게서 진정한 만족의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결핍감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면 부족함이 줄어듭니다. 없는 것만 보던 시선을 있는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함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명상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를 온전히 경험할 때 만족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을 기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의 햇살, 가족의 웃음소리. 이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큰 성취만 추구하다 보면 이런 작은 행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할 때가 아니라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1년 전, 5년 전보다 나아진 점들을 찾아보세요. 이런 방식의 비교는 성장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줍니다. 내적 풍요로움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서, 취미, 인간관계, 자기계발 등을 통해 마음을 채우세요. 물질적 소유가 아닌 정신적 성장에 투자하세요. 이런 내적 자산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기쁨도 경험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오히려 내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결핍감이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전환만으로도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가는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사장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큰 가게를 꿈꿨는데 이제는 이 작은 공간이 완벽해요 라고 말합니다.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을 깨달은 사람의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결핍감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심화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부족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도 충분하다는 역설적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런 양면성을 포용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진정한 만족의 원천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 이런 내적 자질들이야말로 진짜 부의 원천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세요. 남의 성공이 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에게는 고유한 여행이 있고 그 여행의 속도와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자신의 여행에 집중할 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80점짜리 인생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족함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남과 비교하고 싶어질 때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핍에서 충만으로의 여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순간 시작됩니다. 감사와 수용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 보세요. 그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